이번에 안드로이드 1주차 강의를 진행하게 된 안드로이드 6기 파트장 조규빈이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UI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할 코틀린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이고요. 안드로이드의 기본적인 레이아웃 그리고 깃 기초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목차로는 이론에서는 코틀린 기초에서의 자바의 차이점, 특징, 기본 사용법을 설명할 것이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본 UI인 로우, 박스, 컬럼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그리고 모디파이어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 기반 운영체제이고 코틀린을 사용해서 주로 개발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이제 삼성 휴대폰과 같이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것 외에도 태블릿이나 워치, 그리고 TV, IoT 등 이제 애플과는 다른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의 액티비티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데요. 안드로이드의 액티비티는 안드로이드의 4대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 액티비티, 서비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고 눈에 보이는 화면이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면 하나하나가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액티비티는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화면을 보여줄 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이 생성되고 재개되고 정지되고 중단되고 소멸되고 이런 과정과 정지해서 다시 재시작되고 다시 재개되는 그러한 과정 등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안드로이드는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 이런 자세한 사항과 4대 컴포넌트 등의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은 저희가 세션을 통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코틀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요. 코틀린은 자바 기반 객체 지향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합쳐진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틀린은 구글에서 선정한 안드로이드 공식 언어로 자바와 100% 상호 운용되는 장점이 있고요. 표현력이 높고 간결하다는 장점, 그리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면요. 표현력이 높고 간결하다는 것은 자바에 비해 훨씬 간결한 코드가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세미콜론이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안전한 코드는 널 포인터 예외 방지라는 기능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코틀린은 이제 널러블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때 예외 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운용 가능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안정적인 비동기 처리라고 해서 코틀린의 코르틴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다른 이제 스레드나 프로세스와 다르게 비동기 코드를 좀 더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제 코틀린의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요. 먼저 변수 선언은 VAL value와 VAR variable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C나 자바와 다르게 코틀린은 이제 변수 타입이 먼저 데이터 타입이 앞에 오지 않는데요. 이 value와 variable이 뜻하는 거는 이제 값이 변경되지 않는 변수와 값이 변경될 수 있는 변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아는 변수가 variable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타입 뒤에는 변수명이 오고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뒤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수의 값이 이렇게 뒤에 오게 되고요.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이 먼저 오는
언어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 점을 제외하면 비슷한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리어블은 이런 식으로 값을 재지정이 가능한데 value는 값을 변경할 수 없고요. 코틀린에는 이러한 int 말고도 long, float, double, char, boolean, string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타입은 모두 클래스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기본 데이터 타입 외에도 특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any, unit, nothing, nullable 이런 데이터 타입도 있을 텐데 나중에 나올 때마다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틀린은 타입 추론이라고 해서 컴파일 시간에 타입을 추론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처럼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고 값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생략하고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코틀린은 쌍따옴표로 묶여있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에 자동으로 네임이 스트링이라는 것을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작성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 타입의 변환에서는 A가 int고 B가 long일 때 A를 B에 이렇게 변환할 때 자동으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명시적으로 A.toLong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 타입 변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고요. if 조건문에 대해서 그럼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if 조건문은 자바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스테이트먼트는 일반적인 자바 함수와 자바의 조건문과 비슷한데 if문 안에 조건이 들어가고 해당 조건이 맞으면 해당 조건의 블록이 실행된 방식을 볼 수 있고요. 90점 이상이면 이 블록, 90점 이상이 아니고 80점 이상일 때 이 블록, 그것도 아니면 이 블록이 실행이 되고요. 익스프레션은 표현식이라고 해서 값을 반환하는 식을 말하는데요. if 조건문 이 부분이 값을 반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코틀린에는 사망 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if문의 값을 통해서 직접 변수에 대입이 가능하고요. 해당 if 조건문에서 만약에 스코어가 85점이다 라고 하면은 90점 이상이 아니고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B 플러스가 그레이드에 대입이 되고요. 조건에 따라서 여기 블럭 안에 여러 내용이 있으면은 블럭의 마지막 값이 반환됩니다. 이러한 중괄호도 오른쪽과 같이 생략이 가능하고요. 하나의 내용이 있을 때만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여러 개의 줄이 있으면 생략을 할 수 없고요. 네. 다음으로는 when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인데 when은 자바의 스위치에 대응되는 구문으로 따로 브레이크 필요 없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살표를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x가 1이면 프린트 x는 1, 2이면 프린트 x는 2, 그것도 아니면 x is neither 이 부분이 프린트가 되고요. 이쪽이 스테이트먼트고 익스프레션은 아까처럼 값을 반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x는 1이 텍스트에 대입이 되고요. 2가 대입 그리고 아니다. 이 부분이 대입이 되는 겁니다. 왼쪽 건문의 다른 예시로는 함수의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해당 any value가 any일 때 hello라고 되어 있는데 any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데이터 타입 중 하나인데 모든 타입의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바의 오브젝트 타입과 유사한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hello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value가 스트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value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보시다시피 else가 항상 들어가 있는데 else는 디폴트 구문으로 항상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네, 이렇게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다양한 루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루프는 컬렉션을 활용한 루프, 인덱스를 조절하는 루프 이렇게 두 개 있고 뒤에서도 있지만 인덱스 조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도와드리자면은 인덱스는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인덱스를 활용해서 호문을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I in 1.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1부터 3까지 i를 사용해서 반복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 뒤에 i 플러스 플러스 이런 구문은 필요가 없고요. 자동으로 1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rint i라고 하면은 1, 2, 3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6 down to 0 스텝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부터 0까지 내려간다. 스텝 2 이만큼. 그래서 6, 4, 2, 0 이런 식으로 프린트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컬렉션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컬렉션의 대표 예시 중 하나의 리스트를 예시로 들자면 리스트를 이렇게 A, B, C로 했을 때 컬렉션의 아이템을 활용해서 컬렉션 내부의 아이템을 출력하는 이런 반복문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코틀린에서는 이러한 반복문 외에 이렇게 컬렉션의 함수로 for each라는 함수를 통해서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문은 람다 함수라고 해서 이후 설명드릴 거지만 여기 아이템 같은 경우가 이 for each 함수의 아이템이라고 그 for each를 통해서 나온 컬렉션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 프린트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다시 해보자면은 컬렉션에 지금 A, B, C가 들어있는데 for each를 통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A가 첫 번째 아이템이 되고 그 아이템이 먼저 출력되고 그 다음 B가 출력되고 그 다음 C가 출력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이템을 출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for each를 더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 for each 외에도 for each with indexed라고 해서 인덱스도 같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복문 외에도 repeat이라는 좀 더 직관적인 반복문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fun이 항상 앞에 들어가는데 이 fun이 함수 그 펑션을 나타내는 fun이고요. 그 뒤에 함수 이름 그리고 인자, 매개 변수 그리고 그 해당 함수의 블럭을 나타내는 중괄호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안에 이렇게 함수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제의 경우 보시면 이 오더를 실행시키면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프린트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이게 좀 더 설명하기 좋은 예제인데 이 add 안에 x 데이터 타입 int, y 데이터 타입 int 이렇게 x와 y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 함수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함수는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반환하는 함수임을 여기서 또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x 더하기 y의 값을 리턴하는 x가 int고 y가 int니까 x 더하기 y도 int겠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보실 수 있고 이러한 앞서 제가 말씀했듯이 x와 y가 int고 x 더하기 y는 int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의 타입 추론처럼 함수에서도 타입 추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좀 더 간략하게 나타내는 게 왼쪽 아래 함수인데요. 여기서는 리턴도 생략되고 리턴 타입도 생략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괄호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단일 표현식 앞서 말씀드렸던 if나 when과 같이 간단한 값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은 이제 디폴트 매개 변수를 나타낸 건데요. 위에 예시와 똑같지만 x에 이제 3이라는 기본값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사용하실 때 y 값만 넣어도 이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y는 10을 넣었으니까 x는 3이고 y는 10이고 x 더하기 y는 13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기본 매개 변수, 디폴트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매개 변수의 기본 값과 위치를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함수 보시면 캐릭터와 랭스에 기본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기본 값을 활용하는 예시가 아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보드에서 이렇게 별을 넣으면 이 매개 변수의 순서가 캐릭터 랭스이기 때문에 캐릭터에 별이 들어가고 랭스는 15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 예시는 별 10 이렇게 수정이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10이 먼저 들어가거나 10별 이렇게는 이렇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0을 넣으면 여기 10은 캐릭터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캐릭터가 먼저 오기를 이 함수는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랭스가 와버리면 이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10별도 마찬가지고요. 캐릭터가 와야 되는데 인트가 오니까.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은 나는 는만 사용하고 싶고 이 길이만 바꾸고 싶어 하면은 함수 매개 변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랭스를 넣으면은 랭스는 10 하면은 자동으로 캐릭터는 기본값이 사용이 되고 랭스만 10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해당 개념은 컴포즈 함수를 사용할 때 매개 변수의 이름을 활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틀린 함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람다 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데요. 익명 함수라고도 합니다. 함수는 인풋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아웃풋을 내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그러한 구조를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화살표를 통한 표현을 익명 함수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자면 이렇게 일반 함수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는, 그런데 인풋의 랭스를 리턴한다고 돼 있죠. 예시가 잘못됐는데 스트링이 아니라 이거는 인트입니다. 인트. 네, 잠시만요. 네, 스트링이 아니라 여기 인 대문자입니다. 인트 이렇게 인트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화 함수를 보시면 얘도 스트링을 받고 input.length 길이를 리턴하는 거니까 int가 되겠죠. 이거랑 아예 같은 내용이고요. 다음에 익명 함수를 보자면 이 위에 두 함수와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하는 함수인데요. 얘도 스트링을 받고 int를 리턴하는 거를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함수는 앞에 fun이라고 펑션을 나타내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익명 함수는 함수니까 얘도 앞에 fun이 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익명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름 없이 정의할 수 있는 간단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변수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함수의 몸체가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 중괄호 부분. 인풋을 받아서 input.length를 리턴한다. 여기서는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일단 이 함수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함수는 이 함수 타입이 스트링을 받아서 int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고 이 스트링이 input입니다.
여기 예제처럼 파라미터 이름이 인풋인 것처럼 이 파라미터의 이름이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풋이라는 스트링을 받아서 인풋의 길이를 리턴하는, 인풋의 길이는 int겠죠. 네,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설명을 도와드릴 건데 잠시만요. 네, 여기서 add를 잘 보시면은 val add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익명함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름 없이 정의할 수 있는 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익명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보이시는 x 이 중괄호 이 부분만 있어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코틀린 코드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뒤에 소괄호로 1,2를 넣으면은 이 함수는 1,2를 더하는 3을 리턴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면 끝이 되는 거죠. 재사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변수 그러니까 value 불변성인 변수에 대입을 하는 거죠. add는 int, int 그리고 int를 리턴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오른쪽에 그 함수 타입과 완전 일치하죠. int를 받고 int를 받아서 int를 리턴하는. 그래서 이렇게 함수 재사용을 위해서 변수에 대입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처럼 int와 int를 받고 int를 리턴한다는 함수 타입을 앞에서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x가 int라는 것과 y가 int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내용처럼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임이 스트링이라고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죠. 하지만 앞에서 얘가 스트링임을 알기 때문에 표현을 타입이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이 네임이라는 변수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hello 네임이 되는 거죠. 사용 예시를 보자면 그리트 코틀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틀린이 네임이 돼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hello 코틀린 느낌표 이렇게 프린트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의 매개 변수로 함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함수의 인풋으로 함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뒤에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프린트 인풋은 앞에 보신 것처럼 똑같은 익명 함수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트링을 받아서 유닛을 반환하는 함수라고 돼 있죠. 이게 함수 타입입니다. 함수 타입이 이거고요. 여기서 유닛이 뭐냐 하면은 유닛은 자바의 보이드와 같이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프린트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닛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인풋은 앞에서의 스트링을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 있는 이 인풋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함수의 인풋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풋이라고 표현한 거지 네임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인풋 대신에 네임을 넣으시면은 여기 프린트 인풋 대신에 프린트 네임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음 프린트 인풋 with repeat을 보시면 이 함수의 매개 변수를 잘 보시면 input string count int 프린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프린터의 타입을 보시면은 스트링을 받아서 유닛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함수 타입이 위의 함수 타입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린터 인풋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함수의 인풋으로. 인풋
매개 변수로 사용되는 그 방식이 동일한데 여기 아래 사용 방법을 보시면 안드로이드는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스트링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고 3은 인트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프린트 인풋은 스트링을 받아서 유닛을 리턴한 함수니까 당연히 프린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함수 인풋에 넣어서 그 해당 함수의 내부에서 이 프린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고차 함수 사용해서 나온 게 후행 람다식입니다. 후행 람다식은 이름이 귀엽죠. 후행 람다식. perform operation이라고 돼 있는데 A, B 오퍼레이션 이렇게 돼 있죠. A는 int고 B도 int고 오퍼레이션은 int와 int를 받아서 int를 리턴하는 함수라고 저희가 여기서 선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함수는 int를 리턴하고 오퍼레이션으로 받은 함수를 실행하는 함수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시면 함수의 매개 변수가 3개인데 여기 2개만 들어가 있죠. 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파라미터로 넣은 이 오퍼레이션은 이렇게 함수 소괄호 밖에 쓸 수 있는 거를 후행 람다식이라고 합니다. 후행 람다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함수가 보통 함수는 길기 때문에 괄호 밖에 서술하는 게 좀 더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괄호 밖에 기술을 하는 거고요. 람다식이 함수 매개 변수 중에 마지막 매개 변수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차 함수라고 하죠. 고차 함수를 사용할 때 여기 마지막에 쓰는 편입니다. 해당 표현도 나중에 컴포즈 함수 하실 때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맞춰보고요. 이러한 함수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이제 추가적으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확장 함수나 좀 더 다른 내용도 있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클래스 설명 이어서 갈게요. 클래스는 자바의 클래스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바를 아직 수강 중인 분들도 있어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은 클래스는 저희가 객체라고 하죠. 객체 지향할 때 나오는 객체입니다. 객체는 어떤 속성과 동작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개 클래스 도구를 보시면 age, breed, name 이렇게 있죠. 이 개는 나이가 있고 종이 있고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속성이 되는 거고 동작이라고 하죠. 짖을 수 있는 동작을 가질 수 있는 클래스 하나의 도구 객체를 미리 선언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객체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더그 10 말티즈라고 되어 있는데 10이 나이가 되고 브리드가 말티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함수 사용처럼. 그리고 네임은 기본 값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렸던 기본 매개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문자 개는 나이가 10살이고 종이 말티즈고 이름은 나미인 개가 되는 거죠. 짖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이름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쓰면은 age breed name인데 age name breed 이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순서와 상관없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어서 그 오픈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바에서는 기본적인 접근 제한자가 뭐 public, private, protected, internal 이런 접근 제한자가 있는데 코틀린에서는 기본적인 클래스가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인 클래스를 상속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상속하고 싶으면 오픈을 따로 써줘야 됩니다.
자바에서 파이널을 통해서 상속 불가를 나타내는데 코틀린에서는 기본이 파이널이기 때문에 상속을 하고 싶으면 오픈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픈 클래스로 표현한 페런트는 상속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되고요. 그리고 오픈 번으로 표현한 say hello도 오버라이드라고 이제 구현이 가능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리트는 다시 구현을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런트를 상속한 차일드는 say hello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고, 해당 차일드를 구현한 이 소문자 차일드는 위에 부모의 속성인 그리트와 say hello를 이제 당연히 가질 수 있고, 그리트는 hello from parent가 되고 say hello는 이 child에서 오버라이드한 say hello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ello from child가 프린트 될 겁니다. 네, 이러한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은 코틀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아마 상속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상속은 보통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통해서 상속을 하게 되겠죠. 추상 클래스 또한 상속을 위해서 설계된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데, 추상 클래스 말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좀 더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로만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터페이스로 선언한 이 내용은 반드시 구현을 해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렉탱글은 쉐이프를 상속했는데, 얘는 반드시 이 프린트 쉐이프를 상속을 해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프린트 쉐이프를 오버라이드 해야죠. 네, 그런 자바의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요. 여기서는 프린트 쉐이프밖에 없지만, 만약에 인터페이스 안에 뭐 변수 그리고 다른 함수들이 여러 개 있다면 그 내용들을 전부 오버라이드해서 나만의 내용으로 다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바와 완전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모두 다중 상속이 가능하고요. 여기 쉐이프 있고, 만약에 여기 페런트 있으면 좀 말은 안 되지만 쉐이프와 페런트 둘 다 상속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칠 건데, 클래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오픈 클래스와 오픈 클래스, 그리고 인터페이스, 앱스트랙트 클래스 이런 거 외에도 오브젝트 클래스, 그리고 이넘 클래스, 데이터 클래스, 쉴드 클래스에서 나중에 이제 사용하시게 될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는데, 해당 클래스는 이제 오픈북을 통해서 이제 직접 알아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널러블이라고 하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수 데이터 타입 중 하나인데, 널러블은 널 값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로 선언을 해도 널 값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코틀린은 널러블한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해야 널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그냥 인트로 선언된 카운트는 non nullable이라고 할 수 있죠. 얘는 널 값을 가질 수 없어요. int에서 는 해서 널을 넣으면 빨간 줄이 뜹니다. 에러입니다. 그리고 int 물음표로 선언한 nullable한 카운트는 널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null point exception을 방지 가능하다는 뜻이죠. 방지 가능하다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널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널러블은 널이 가능한 값으로 변수, 그리고 함수 인풋 파라미터, 함수의 아웃풋 밸류로 사용할 수 있고요. 클래스에서도 클래스의 인풋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 내부의 get age를 보시면 리턴 타입으로 int 물음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널러블한 타입으로 리턴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age가
널러블한 변수기 때문에 널러블하게 리턴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예시로는 A가 스트링이고 B가 널러블한 스트링일 때 여기 이미지가 잘못되는데 여기 헬로우에 쌍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링이죠. 그러면 B는 이제 널러블하지만 헬로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B에 스트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널 값이 아닌데 널 값이 아니니까 A도 A에 대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코틀린에서는 그러한 문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는 널러블 하지 않고 B만 널러블 하기 때문이에요. 널러블한 변수를 널러블 하지 않은 변수에 대입을 할 때는 B가 널이 아님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널 포인터 익셉션을 방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이게 해당 표현이 이렇게 A는 B 느낌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성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assertion 연산자라고 있는데 더그 age가 널러블한 변수지만 널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돼 있죠. 널이 아님을 확신함을 표현하는 연산자가 느낌표 두 개입니다. 여기서 my age는 더그 age 느낌표.inc 이렇게 돼 있는데 느낌표가 이렇게 있으면 age가 널러블한 변수지만 여기 이렇게 느낌표가 있으면 age가 널이 아님을 확신하는 age가 널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해당 표현은 저희 개발자들이 느낌표 두 개를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널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개발자가 직접 넣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주로 사용은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렇게 엘비스 연산자나 여기 안전호출 연산자를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먼저 엘비스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더그의 값이 널 값이면 네임을, 널이 아니면 더그의 네임을 my 네임에 할당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아래 코드를 보시면 여기 위에 두 줄이 완전히 동일한 코드입니다. 더그의 이름은 널러블 하죠. 그러니까 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개의 이름이 널이면 이름이 들어가고 아니면 더그의 이름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my name은 non-nullable한 변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의 이름이 널이면 그냥 name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 개의 이름이 되겠죠. 이 앞에 if 과정을 통해서 이 코틀린 컴파일러는 이 개의 이름이 널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느낌표 두 개랑 똑같은 비슷한 느낌인 거죠. 하지만 이제 기본값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래서 바꿔서 표현하면은 개 이름이 널이면 네임을, 널이 아니면 개 이름을 my name에 대입한다. 그거를 이제 엘비스 연산자를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안전호출 연산자는 널이 아닐 때 실행시킨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개의 나이도 널러블이죠. 개의 나이가 널일 때 널이고 아니면 이 toString을 실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age가 toString은 int라는 데이터 타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널의 toString은 말이 안 되니까 age가 널이 아닐 때만 실행시킬 수 있는 함수예요. 근데 이 앞의 과정을 통해서 이 age가 널이 아님을 이 컴파일러가 확신을 하니까 이 toString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안전호출 연산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가 널이 아닐 때 이 toString을 실행시킬 수 있으니까 널일 때 toString을 실행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널 값을 다루는 방법을 코틀린에서는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엘비스 연산자와 안전 호출 연산자는 같이 쓰게 되는데 널이면 기본값을, 널이 아니면 뭐 특정 함수를 실행시키겠다, 아니면 특정 값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get i가 널이 아니면 이 .inc 인크 이 함수를 실행시키고 널이면 그냥 10을 대입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코틀린에서 널러블한 값을 다루게 됩니다. 네, 이렇게 코틀린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게 되었는데요. 이거 외에도 코틀린에서는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 가능하게 해주는 스코프 함수나 코루틴 뭐 등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스코프 함수는 저희가 워크북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다른 함수 같은 경우도 다른 기능 같은 경우도 저희 커리큘럼 진행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 이제 혼자 이제 공부해 보시는 것도 많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안드로이드 패키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안드로이드 패키지 구조는 저희가 보통 ID를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왼쪽에 여기 패키지 구조가 뜰 텐데, 그 패키지 구조를 이렇게 캡처를 해 놓은 거고요. 앱 아래에 매니페스트, 코틀린 플러스 자바, 그리고 리소스, 이렇게 크게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들 스크립트라고 해서 저희 빌드 할 때 필요한 build.gradle, 여기 build.gradle이랑 뭐 다양한 설정 파일들이 들어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트는 저희 안드로이드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키지 이름, 앱의 진입점, 구성 요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컴포넌트, 그리고 권한 설정, 메타데이터 등 다양한 설정을 저희가 매니페스트에서 직접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코틀린 플러스 자바 같은 경우에는 구현되는 코드가 있는 곳이에요. 코틀린으로 할 거지만 코틀린 플러스 자바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om.example.my application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패키지 명입니다. 패키지명. 보통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직접 이름을 넣게 되고요. 아마 위에 이미지는 예시여서 기본 값일 겁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그리고 그 패키지 아래는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요. 이 메인 액티비티 위에서 여러분들이 UI가 이제 사용자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의 화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 액티비티입니다. 그리고 리소스라고 하죠. res, 리소스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드로우블, 뭐 레이아웃, 뭐 밸류 등 다양한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앱을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파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미지 파일이나 뭐 스트링 파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코드에서 사용할 때는 대문자 r로 표현을 하고요. r.drawable. 뭐 image.png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빌드 그래들은 아까 그래들 부분에 있었던 파일인데, 빌드 그래들 파일에서는 여기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선언해서 다른 코틀린 뭐 버전 아니면은 뭐 JVM 설정 등등 다양한 설정들을 여기서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론이어서 간단하게 설명했고, 나중에 실습할 때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깃은 완전 기초 정도 설명을 할 거여서 깃을 사용해 보셨거나 사용하실 줄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넘어가시고 바로 다음 실습 영상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깃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깃은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프로젝트의 버전을 관리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듯이 보고서도
이렇게 한 번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작성하듯이 코드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제 기능이 이렇게 단계별로 구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단계별로 구현되는 버전을 Git을 통해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왜 쓸까 해서 이유로는 뭐 각 파일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시간에 따라 수정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누가 어디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버전을 되짚어가며 발견할 수 있다. 같은 버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왜 쓸까 이렇게 돼 있는데 Git은 협업할 때 필수이기 때문에 같은 버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협업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 못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협업을 하시다 보면 하나의 코드 스페이스를 다른 이제 여러 사람들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GitHub을 안 쓰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동시에 진행하기는 불가능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구현할 내용 구현하고 뭐 카톡에 올리고 다른 사람이 그거 받아서 구현해서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어도 동시에 하나의 파일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Git은 이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툴이고요. 그래서 간략 좀 이미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 컴퓨터와 원격 레포지토리를 Git을 통해서 이렇게 버전 관리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간단하게 보여준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사용 방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할 거여서 좀 이미지의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it의 기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릴 건데요. 보통 Git은 원격 저장소가 있고 다른 이제 개발자들의 로컬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개발한 내용을 원격 저장소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add, commit, push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add를 통해서 내가 수정한 파일들을 스테이징 한다고 하는데 스테이징 에리아에 이렇게 스테이징 하면은 해당 내용이 여기 스테이지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커밋을 통해서 로컬 레포지토리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밋할 때는 항상 커밋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고요. 그럼 그 커밋 메시지와 함께 로컬 저장소에 올라간 파일은 푸시를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현하신 내용을 원격 레포지토리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원격 레포지토리에 올릴 수 있고요. 이 과정에도 뭐 브랜치라든지 뭐 다른 클론, 풀, 패치, 머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바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커밋, 푸시를 통해서 진행되고요. 해당 과정을 보고도 이제 이해가 당연히 안 되시는 게 맞으니까 저희가 그 1주차 실습 리드미를 보시면 GitHub 사용 방법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그 이미지로 저장을 해놔서 그거 보고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이론 강의에 대해서 마칠 거고요. 듣느라 고생하셨고 그럼 다음 실습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